여러분, 제가 오늘 일요일인 관계로 수업이 없어서 방송을 하나만 더 찍으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 수업이 또 많을 때 가끔씩 제가 방송을 빼먹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날 때 제가 진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읽었던 기사는 좀 꽤 이제 시간이 지난 기사였는데, 물론 뭐 선거 제도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요. 작년 거의 뭐 한 1년 전 정도, 1년 전에 이제 나온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또 하고 싶어서 방송을 켰는데요. 이 스웨덴이 정치 선진화로 가게 된 데는 이 선거 제도의 개혁이 이제 엄청난 역할을 했고, 또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또 정치 이 선진화뿐만 아니라 젊은 그 스웨덴 국민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또 그런 젊은 정치로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지금 제가 여기 그 기사도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죠. 한국과는 달리 당원의 연령이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한국은 그 성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정치인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제가 부산에 정당을 다 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한번 보죠. 청소년이 휴가를 마다하고 정치 축제를 찾아 당대표 연설에 귀 기울이는 스웨덴 젊은이들이 정치 혐오에 몸서리를 치며 투표장조차 외면하는 한국. 두 머나먼 풍경의 간극에는 상이한 정당 체제와 정치 제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비교적 산업화에 뒤처졌던 나라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기도 했죠. 사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평등과는 거리가 먼 아주 빈부격차도 심했고요. 그리고 노동 항쟁도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불공평한 나라였는데, 지금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정치 미래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스웨덴 못지않은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그런 나라를 그랬던 스웨덴을 현재 행복지수 1위, 성평등 1위,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의 구현 등을 갖춘 북유럽 모델의 전형적 국가로 거듭나게 한 배경으로 1900년대 초 이루어진 선거제도 개혁을 꼽는다고 합니다. 의원 내각제 중심의 의회 정치를 구축하고 유권자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세밀하게 운영하며 정당을 기본 가치와 철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의 이름도 계속 바뀌잖아요. 정말 이제는 너무 헷갈려가지고 무슨 정당이 무슨 정당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각 정당이 자신의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가운데 서로를 연정 파트너로 삼아 설득하고 소통하고 좌우가 협력해 현재의 경제 성장과 복지 체제를 이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뭐 특정한 투표를 이제 투표율에 해당이 안 되면 또 정당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정근대적인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녹색당이 그런 위험에 처해졌다가 위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름을 다시 녹색당으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근대적인 좀 법안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당제에 기초한 스웨덴에서 비례대표제가 전격 실시된 것은 1909년부터입니다. 전국 29개 지역구에서 310명, 전국구에서 39명을 각각 선출한다고 하네요. 전국에선 지지율 4% 이상을, 지역구에선 12% 이상을 얻은 정당이 의석을 받습니다. 전체 의석 349석 가운데 39석은 보정 의석이라고도 불리는데, 득표를 많이 하고도 결과적으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추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 오늘 같은 날 올린 방송에 나오지만, 이렇게 소수의 의견,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또 그런 민주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눈여겨볼 대목은 비례대표 명부는 선거 8개월이나 1년 전에 철저하게 당원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당 지도부나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밀실에서 선거에 임박해 정에 통보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정근대적인 정치 문화는 정말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정당이 만든 명부 순서를 유권자들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권자들이 투표 때 명부에 기재된 각 개인을 향해 선호 투표를 하고, 이 지지율이 높으면 명부상 후순위여도 당선이 가능합니다. 아예 명부에 없는 후보의 이름을 써내거나 해당 인물이 당선되는 것도 가능하죠. 이처럼 소수정당 배려 등 물샐 틈 없는 정치 제도 덕분에 총선 투표율은 87에서 90%에 육박하고, 의회는 7개나 8개 정당 출신의 다양한 정체성의 인사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사에 비추어 보면 2018년도에 9월 실시된 총선 결과만 봐도 각각 4.4%에서 28.3%의 지지를 받은 8개 정당이 국회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회민주당, 3인당이죠. 28.3%와 소수의 지지를 받은 녹색당 4.4%는 집권 연정을 위해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당선자 성별은요, 이 부분도 참 진짜 귀감이 되는데요. 남성 54%, 여성 4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은 안 됐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남녀 평등이 잘 돼 있는 국회죠. 최연소 당선자는 22세, 1996년생이고요. 최고령 당선자는 85세, 1934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이 20%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한국 젊은 의원 비율 및 순위를 보면 이제 147개국 대상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가별 젊은 의원 비율 순위를 보시려면 국제의회연맹 2018년 보고서를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를 하면, 스웨덴의 의회의 이제 연령 비율 45세 이하 비율은요 48.14%고요. 한국 의회 연령 비율 중에 45세 이하는 2.6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40세 이하 비율이 34.10%라고 하네요. 한국 의회의 40세 이하는 0.66%라고 합니다. 아주 기이한 상황인 거죠. 거의 40세, 45세 이하의 우리 모두의 의견이 대표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세 이하 비율은 스웨덴 같은 경우 12.32%인데요. 한국 의회는 0%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20대 조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0%는 탈피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총 인구에 대비해서 의석수가
이제 1000만 명이 좀 넘는데 349명이고요. 우리는 5천만 명이 넘는데도 300명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한 600명 정도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최근 총선 결과 이번 2018년도 9월 9일 실시된 결과인데요. 투표율이 87.18%라고 하네요. 정말 많은 그 난민들을 수십만 명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는 뭐 95%가 넘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난민들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지금 난민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87.18%라고 하네요. 이민자가 거의 10%를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그런데도 투표율이 대단하죠. 당선자 성별은 남성이 54, 여성이 46, 최연소 당선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6년생 22세, 1934년생 85세, 최고령 당선자가요, 85세. 이게 이제 2018년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 정당들이 후보 명부를 투명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정치인 양성에 적극적인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부산의 정당을 다 돌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미래 정치인 양성 같은 게 거의 전무했습니다. 네, 너무 슬픈 현실이죠. 만 19세 이상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연령 제한이 없는 스웨덴의 각 정당에는 청소년 및 청년 당원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각종 상설 정치 수업은 물론 여름 캠프에서는 정당의 역할과 국가 미래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요. 교육은 교양 수준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각종 실무를 망라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당장이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부러운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법안 작성, 예산 심의, 정책적 식견, 토론, 설득, 연설 기술 등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공부한 청소년들은 빠른 경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도 지방의회에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인생책이 된 스웨덴 그 정치에 대한 책 중에 이제 한국어로 된 책이 이제 신필균 저자님의 복지국가 스웨덴, 그 최연혁 지금 현재 스웨덴의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로 계시면서 30년 동안 넘게 스웨덴에 거주하고 계신 이제 최연혁 교수님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 두 권은 전 대한민국 국민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김누리 교수님 제가 책 리뷰를 최근에 했었는데요. 그분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도 대한민국 국민의 필독서고요. 그 책에도 이제 그 책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고 최현혁 교수님 실제로 이제 만났고요. 신필균 교수님도 통화를 몇 번 했고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조금 미뤄졌는데 제가 꼭 만나뵈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현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이 한국 정치를 돕기 위해서 좀 청소년들이 스웨덴에 와서 스웨덴의 그런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또 많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꼭 도와드리겠다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청소년 등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선진 정치국에 많이 견학을 가서 거기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수님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될 텐데 많은 전 세계의 다양한 그런 선진 정치를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꼭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이제 문화다 보니까 실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벌써 이제 중앙 정치로 뛰어들게 되고 또 30대 초반에 장관으로 발탁되는 수준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그 책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20대 당 대표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60대 또 할머니가 또 정치인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누구나 그 정치를 이렇게 정치가 먼 것이 아니라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또 뛰어들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선진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젊은 장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상당수가 50대 이상의 전직 관료,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노조 간부, 기자 등 연령대와 직업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한국과는 정계 풍경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이 다양성, 공존, 그리고 소수들의 의견도 존중받는 대중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정치에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이룩한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인데요. 참 부럽죠, 여러분. 많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웨덴도 굉장히 정말 그 문제가 많았던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문제가 지금 현재 많다고 해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그 K 정치, K 팔러틱을 일으켜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 또 현재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갈 때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그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해보고 또 도입할 수 있는 건 도입해보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방송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